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에는 밤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따뜻함, 사랑,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 속 주인공에게는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며느리로서 시댁에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남편의 폭언과 시부모님의 이중적인 태도,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주인공은 이 시궁창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고 위로는 오빠와 언니가 있어 늘 든든했죠. 특히 아버지는 저를 예뻐하셨지만 잘못을 했을 때는 따끔하게 혼내시며 예의를 가르쳤습니다. 엄마는 동네의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바쁜 주말에는 저나 오빠, 언니가 번갈아 돕기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나이가 차면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고 29살에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대화도 잘 통하고 가치관도 비슷하다고 느껴 자주 연락하게 되었죠. 1년 남짓의 연애 끝에 남편으로부터 결혼하자는 말을 들었지만 저는 좀 더 만나보고 싶다고 했고 꽉 채운 2년 후에야 양가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친정에는 남편이 몇 번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지만 시댁은 제가 처음이라 무척 떨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인상도 좋으셨고 남편에게 여동생이 있었는데 첫 만남부터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저를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대해주겠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감동하기도 했죠. 상견례도 무사히 마쳤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 과정에서 약간의 다툼은 있었지만 대화로 잘 해결했습니다. 친정보다 시댁 형편이 좀 더 나았기에 남편이 신혼집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집값이 비싸서 놀라기도 했죠. 결국 저희는 서로 돈을 보태어 지하철역 앞 오래된 아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구나 가전은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며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기로 했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여행도 즐겁게 다녀왔고 저에게 잘해주는 남편과 좋은 시댁을 만난 것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죠. 장례를 치르고 혼자 계실 엄마 때문에 저는 친정에 자주 가게 되었는데 남편도 충분히 이해해 주었고 먼저 친정에 가자는 말도 자주 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도 친정을 많이 챙겨주는 편이라 고마웠죠.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뒤 오래 하시던 카페는 그만두시고 친구분이 하시던 식당에서 일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것보다 즐기면서 일하시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힘들게 버신 돈을 제가 친정에 다녀갈 때마다 제 손에 꼭 쥐어주시곤 했는데 제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돈을 받지 않은 것이 못내 아쉬웠는지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장모님이 주고 싶어 하셨으니 받지 그랬냐고 말하더군요. 저는 엄마가 힘들게 번 돈인데 어떻게 받냐고 했지만 남편은 좀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정보다 시댁에 가는 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저를 많이 부르셨고 가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어 주시고 시장 구경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한동안 일이 바빠 시댁에 가지 못했더니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자주 오시는 것은 괜찮았지만 제 살림에 간섭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맞벌이 부부였기에 매일 요리하는 것이 쉽지 않아 저는 일주일치 밥과 국, 반찬을 미리 해두는 편이었죠. 특히 국은 양을 많이 해서 냉동실에 소분해두면 아주 편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집에 오자마자 냉장고 문을 열어보시더니 미리 해둔 국을 보고는 아니, 얘 이런 걸 어떻게 먹는다는 거야? 영양가도 다 빠지고 맛도 없잖아. 이런 걸 그동안 우리 지환이한테 먹였단 말이야? 라며 제 손등을 때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매일 출근하느라 바쁜데 언제 밥을 하고 국을 끓여 먹냐고 설명했지만 시어머니는 1시간 일찍 일어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 라며 여자는 남자랑 다르니 새 밥하고 새로 국을 끓여 우리 지환이 굶기지 말라고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여기서 더 말하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 알겠다고 하고 넘겼지만 며칠 뒤 시어머니는 확인 전화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냉동실에 소분해둔 것을 먹고 있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고 남편에게 전화해서는 제 흉을 보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말대로 대충 그렇다고 하면 되지 왜 엄마를 화나게 하냐며 저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락도 없이 불시에 찾아오실 때가 많았기에 거짓말했다가는 더 혼날까봐 솔직히 말했다고 했더니 남편은 두 사람 일은 두 사람이 알아서 하라며 자기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잘 말해주면 좋으련만 그럴 생각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애 때는 저에게 잘 보이려 노력하던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편해졌는지 자기 멋대로 살더군요. 남편은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술을 즐겨 마시고 운동은 전혀 하지 않아 배가 산처럼 나왔고 잘 씻지도 않아 냄새가 나기도 했습니다. 씻으라고 하면 잔소리라며 제 말을 듣지도 않았고 발톱을 깎아도 치우지 않아 말하면 일부러 더 치우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을 스스로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시키는 건 좀 하는 편이었는데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해도 드라마 때문에 저에게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이러니 저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쉴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몸이 안 좋아지면서 식당 일도 그만두시고 집에서 쉬게 되셨습니다. 일을 안 하시니 생활비가 필요할 듯하여 제가 돈을 좀 드렸는데 이 문제로 남편과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엄마한테 돈을 드린 걸 알고는 왜 자기 집에는 안 주냐고 따지더군요. 매달 용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엄마가 쌀이며 채소, 반찬, 고기까지 자주 보내주셔서 잘 먹어놓고 왜 그러냐고 따졌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용돈을 주시려고 한 적도 많았는데 남편은 그동안 엄마가 주시는 용돈을 계속 받았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다고 하자 당황해했습니다. 시댁이 친정보다 형편이 나았기에 따로 용돈을 챙겨드릴 필요는 없었는데 남편이 자기 집은 안 주냐고 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결국 시댁에도 똑같이 돈을 드렸습니다. 아빠가 계실 땐 남편이 친정에 깍듯이 잘했는데 엄마가 일도 안 하시고 집에만 계시니 남편은 친정에 가자는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안 가면 저 혼자 다녀오면 되니 상관없었는데 친정을 무시하더라고요. 친정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없었습니다. 주말에 제가 반찬과 이불을 가지고 친정에 가려는데 남편에게 차를 좀 쓰겠다고 하니 약속이 있다며 차를 가지고 나가려 했습니다. 같이 가자고 하니 약속 장소 근처에 내려주겠다고 해서 같이 차를 타고 갔는데
주차장에 도착 후 남편은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평소 친정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명절에도 집이 좁고 화장실이 낡았다며 친정에 잘 안 가려던 남편이라 서운한 게 많았는데 이날 남편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친정에서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집에 와서 남편을 기다리는데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밤 10시가 넘어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와 립스틱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에게 묻자 기억이 안 난다고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늦게 들어올 때가 많았고 매번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 출근할 때마다 차를 가지고 갔는데 회사까지 지하철로 금방이라 굳이 차를 탈 필요가 없었는데도 차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술 약속이 잦다면 차를 가지고 나가 대리를 불러야 하는데 남편 성격상 차 없이 술 마시고 들어올 사람이라 이것도 이상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이 자고 있는 한밤중에 주차장에 가서 차 안을 살펴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녹음된 목소리를 들어보니 두 사람이 어떤 사이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자기관리조차 안 하던 사람이 바람을 피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보통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갑자기 꾸민다거나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남편은 전혀 그런 점이 없었거든요. 저는 이날부터 아주 바빠졌습니다.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요. 남편의 폰에서 더 기막힌 내용을 봤거든요. 핸드폰도 잠그지 않고 자는 남편의 폰을 매일 밤마다 확인하며 열심히 사진과 영상으로 증거를 남겨두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전혀 모르는 줄 알고 뻔뻔하게 매일 상간녀와 만났습니다. 같은 부서 여직원이라 출근해서 종일 같이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혹시라도 제가 의심하면 회사 직원이라고 우길 수도 있으니 남편은 일주일에 2-3번 정도 늦다가 이제는 일주일 내내 그 여자와 밤늦게까지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가끔 외박을 하기도 했는데 남편 핸드폰에서 보니 그 여자는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늦거나 안 들어오는 날은 그 여자 집에서 실컷 놀다 들어오는 것이었죠.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녀서가 아니라 이런 생활에 지쳐갔어요. 매일 출퇴근하고 친정에 가서 엄마 건강을 살피고 집에 오면 남편이 오늘은 또 상간녀와 뭘 했는지 확인하고 이런 날이 반복되니 지칠 수밖에요. 그래도 분명 끝이 있을 테니 그날을 위해 꾹 참았습니다. 남편과 깔끔하게 이혼하고 엄마를 챙기며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엄마가 아니라 친정 앞집 아줌마였는데요. 엄마가 쓰러져서 지금 119를 불렀다는 말에 저는 혼비백산했습니다. 회사에 사정을 얘기하고 바로 나왔지만 차도 없고 택시도 잡히지 않아 미치겠더군요. 병원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택시를 호출해서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평소 혈압이 있으셨는데 현관문을 열고 나오다가 쓰러지셨고 그걸 앞집 아줌마가 보게 되면서 바로 병원으로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뇌출혈로 뇌질환 전문병원에서 머리에 관을 꽂고 피를 빼내는 수술을 받으셨는데
의식이 없고 자발 호흡도 약한 상태라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바로 알렸더니 퇴근 후 병원으로 왔는데 만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 남편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도 의식이 돌아올 수 있다고 했으니 희망을 갖고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따로 봐주셨기 때문에 잠은 집에서 잤는데 남편은 첫날 병원에 간 이후로 엄마가 어떤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술 마시고 놀다가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당장이라도 이혼 얘기를 꺼내고 싶었지만 엄마를 신경 쓰느라 잠시 미뤄두기로 했습니다. 아직 증거도 좀 더 필요했고요. 엄마는 열흘이 넘도록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담당 선생님도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지 않으시니 답답하기만 했죠. 집에 갔더니 남편이 일찍 와 있었는데 한다는 말이 나 내일 어디 좀 가. 엄마 아빠 여행 가기로 했어. 였습니다. 엄마는 의식도 없이 누워 계시는데 여행을 간다는 남편에게 저는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은 산 사람은 살아야지. 솔직히 아직도 의식 없이 누워 계시는 것만 봐도 말 다 했지 뭐. 어차피 살 날 얼마 안 남은 거잖아. 라고 망언을 퍼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편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니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결국 다음날 여행을 갔고 저는 평소처럼 병원으로 갔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곤 면회 시간에 혈압이나 체온 괜찮은지 확인하는 거랑 다리 좀 주물러 드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식 없이 누워만 있는 엄마를 보며 제발 좀 깨어나라고 기도했지만 다음날 엄마는 끝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엄마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제대로 효도도 못했는데 이렇게 가실 거면 제가 드린 용돈이라도 다 쓰고 가시지. 평생 그렇게 아끼며 살았는데 누리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좀 피곤해도 더 자주 친정에 갈걸. 엄마와 더 많은 추억을 만들걸 후회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장례 준비를 시작한 저는 시댁과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아무리 여행 중이라고 해도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다는데 오겠지 생각했습니다. 저와 사이는 안 좋아도 사이로서 도리는 하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전화도 받지 않더군요. 문자로 알려줬는데 밤 12시가 넘어서야 답장이 왔습니다. 여행 온 곳이 너무 멀어서 당장 갈 수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외갓집 식구들이 많이 오셨는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장례 마지막 날에나 얼굴을 비쳤습니다. 이날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보니 모두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여행을 가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시댁 식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했지만 실은 상간녀와 둘이 여행을 가는 것이었거든요. 엄마가 중환자실에 계시는 동안 저는 집과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느라 너무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와서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새벽 1시가 넘었을 때인데 남편 핸드폰으로 톡이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인해보니 상간녀였는데 내용을 보니 둘이 여행을 가기로 약속했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여행 얘기를 꺼내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놓고 제 앞에서 뻔뻔하게 시댁 식구와 간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정말 시댁 식구들하고 여행을 간다 해도 저로서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장모님이고 시댁에게는 사돈인데 그렇게 누워있는 상황에서 여행이라니요.
만약 시어머니가 엄마처럼 누워 계신 상황에서 제가 친정 식구랑 여행을 간다고 하면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뻔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기가 막혔던 건 시댁에서도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 톡에는 시댁 단톡방이 있는데 이건 저도 알고 있었죠. 저도 초대받아서 시댁에 무슨 일이 있으면 톡방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모르는 단톡방이 하나 더 있었고 그 안에는 상간녀가 있었습니다. 그 방에서 서로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며느리는 제가 아니라 상간녀였습니다. 이미 시어머니는 그 상간녀를 며느리로 인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저 몰래 그 여자를 데리고 시댁에도 갔었는지 실제로 보니 어떻더라 하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저는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할 말 다 해서 예쁘지가 않은데 그 상간녀는 고분고분 말도 잘 듣는다며 진작에 이런 여자를 만났어야지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은 며느리라고 해도 자기 아들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으면 가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게 부모 아닌가요?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데 아들이 좋다고 하니 그냥 두는 부모는 아마 저희 시댁분일 겁니다. 아무튼 제가 더 분노했던 건 시댁 식구들이 여행을 가지도 않았으면서 엄마 장례식장에 늦게 왔다는 점입니다. 얼마든지 첫날부터 올 수 있었는데 안 왔던 건 자기 아들이 상간녀와 둘이 여행 간 걸 들킬 수 있으니 그랬다는 거잖아요. 차라리 끝까지 안 왔다면 싶었는데 저 뻔뻔한 얼굴들을 보니 화가 나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기분은 안중에도 없었고 납골당에 있는 내내 하품을 하며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끝까지 인간 이하의 모습을 보여준 남편에게 저는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친정에 가서 엄마 물건을 정리하고 버릴 건 버리고 따로 챙길 건 모아두었습니다. 통장이나 보험 등 것도 확인했는데 생각보다 정리할 물건이 별로 없어서 그게 더 슬프더군요. 엄마는 제가 결혼해서 사는 동안 아빠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과 부업, 식당 일을 하며 번 돈을 쓰지도 않고 다 저축하셨는데 통장을 확인해보니 생각보다 돈이 좀 많았습니다. 제가 돈 때문에 빠듯하게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엄마는 한 푼이라도 저에게 더 주려고 모아두고 계셨으니 눈물이 나더군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빨리 그 집에서 벗어나 제 인생을 살아야 했거든요. 얼마 뒤 저는 제가 가진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난리가 났어요. 세영아, 이혼이라니 무슨 이혼 얘기야? 네가 원하던 거 아니었어? 내가 뭘 원해? 기다려. 며칠 뒤에 네가 그렇게 아끼는 그 여자한테도 소장이 도착할 거니까. 남편은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불안해하며 자꾸만 저를 떠봤습니다. 너 뭐 보고 이러는 거야? 내 핸드폰 봤냐? 핸드폰 말고도 네가 여기저기 흘리고 다녔던데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를 수 없지. 남편은 답답해했지만 저는 상간녀 소송으로 그칠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시댁에서 묵인한 점, 특히 시어머니가 상간녀를 며느리 취급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위자료 청구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소송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그날 바로 집으로 찾아와 난리를 피웠습니다. 아니 세영아, 너 소송이라니? 이게 뭐 하는 거야?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님이 더 잘하실 텐데 제가 설명해드려요? 저 말고 그 여자가 며느리였으면 좋겠다고 하셔놓고 뭘 모른 척 하세요? 차라리 어머니 아들이 바람 피우고 있는 걸 아셨을 때
저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그때 이혼을 하든 용서를 하든 선택을 할 수 있게나 하시지 그러셨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기는 이 일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런 재판은 증거 싸움이라고 하더니 정말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매일 밤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와 블랙박스에 찍힌 대화 내용, 그리고 영상까지 부지런히 모았는데 그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남편은 상간녀가 사는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블랙박스에 찍혔는데 제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 상간녀와 둘이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했어요. 결혼 생활만큼이나 이혼 소송은 정말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다고 해도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긴 시간 참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이혼 판결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상간녀 소송도 끝이 보였습니다. 같은 회사 그리고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던 두 사람은 소송이 진행되면서 회사에서 소문이 퍼져 망신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서 대놓고 나가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전 직원이 다 아는 마당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겠어요? 결국 두 사람은 회사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렇게 백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자료를 받게 되었는데 모든 소송이 마무리되고 난 뒤 저는 일상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다니던 회사를 다니고 똑같은 일상을 보냈습니다. 변한 거라곤 등신 같은 남편놈과 보기 싫은 시댁 식구들이 사라졌다는 점이었죠. 경제적으로 큰 여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지긋지긋한 곳에서 벗어나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이젠 완전히 끝나서 더는 전 남편을 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는데요. 몇 달이 지나고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전 남편을 마주쳤는데 찾아온 이유는 뻔했어요. 재결합 요구였죠. 그런데 제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지. 우리 다시 잘해보는 건 시간을 갖고 차차 생각해보자. 말귀 못 알아들어? 싫다고. 나 깨끗하게 다 정리했어. 그리고 그동안 너 없이 살다 보니까 너랑 살았던 때가 정말 편하고 좋았구나 싶더라. 반성도 많이 했으니까 좀 좋게 봐줘. 어? 제가 무시하고 그냥 가려고 하자 전 남편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무슨 큰 병이라도 걸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감기 몸살이었습니다. 우리야 그냥 감기 걸리면 약 먹고 쉽게 낫지만 엄마 나이에는 감기도 조심해야 하잖아. 오죽했으면 감기 걸렸다고 병원에 입원을 2번이나 했겠어. 그러면서 저더러 병원에 와서 병간호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지금 제정신이야? 나 멀쩡해. 내가 너한테는 죽을 죄를 졌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가 너한테는 잘해줬잖아. 뭘 잘해줬는데? 자기 맘에 안 들면 내 등짝을 아무렇지 않게 때리던 사람이 너네 엄마였어. 나도 엄마한테 많이 맞고 자랐어. 그 정도 안 맞고 자란 사람 있냐? 아무튼 나랑 살면서 너도 우리 엄마한테 며느리 놀이 다 못하고 이혼한 건 사실이잖아. 우리가 이혼했어도 한번 가족으로 지냈는데 도장 찍었다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냐? 나한테는 막 해도 엄마한테는. 야, 김지환, 너 그때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니?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누워 계실 때 그래도 살아 계셨는데 어차피 살 날 얼마 안 남았다고 헛소리 하지 않았어? 그러는 너는 사인으로 똑바로 했고?
나는 너 같은 쓰레기가 아니어서 너네 엄마한테 그런 막말은 하지 않을게.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또 한 번 헛소리하면 이 정도로는 안 끝나. 그때 저는 들고 있던 음식물 봉투를 전 남편 얼굴에 쏟았습니다. 이거 뭐야? 냄새. 쓰레기지 뭐긴 뭐야. 너랑 똑같은. 뭐? 휴지. 야, 휴지 줘, 빨리! 아깝게 너한테 휴지를 왜 줘? 네 옷으로 다 닦고 그리고 분명 경고했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알았어, 갈게. 가면 되잖아, 이씨. 이러고 어떻게 가냐? 전 남편은 그렇게 제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앞에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전 시댁은 형편이 괜찮은 편이라 저한테 위자료를 주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겠지만 사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이 이혼당해서 회사에서도 나오고 본인도 소송까지 당했으니 저라면 돈이 많아도 참 불행한 인생이라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그 어떤 때보다 아주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돌아가신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서 납골당에 자주 다녀오곤 합니다. 엄마 사진은 집에도 많지만 그곳에 가야 진짜 엄마를 만나고 온 기분이 들거든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배우자의 외도와 가족들의 이중적인 태도, 그리고 폐륜적인 말과 행동까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사연자분께서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전 남편에게 사이다 한 방을 날리는 장면에서는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게 되더군요. 여러분도 혹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오늘 사연의 주인공분처럼 용기를 내어 자신을 지키고 행복을 찾아 나서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께는 평소에 마음껏 표현도 하시고 꼭 먼 곳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다니세요. 사진도 좋지만 영상으로 부모님의 목소리까지 찍어두시면 두고두고 볼 수 있으니 꼭 많이 찍어두시고요. 언젠가는 꿈에 나타내 주실 테니 말이죠. 오늘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통쾌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